서울 외곽의 오래된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췄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손주를 위해 직접 구운 호두과자가 네 봉지 들어 있었다. 봉지는 조금 찢어져 있었고 따뜻하게 데워진 냄새가 은근히 배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올 듯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구름은 이상하리만치 낮게 깔려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수년 만에 찾아가는 딸의 집, 예고 없이 가는 것이 실례란 걸 모르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핑계가 필요했다. 보고 싶었다. 손주의 얼굴, 딸의 목소리. 웃는 모습이면 좋고 무표정이라도 좋고 울고 있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았다. 몇 년 전 혼자 조용히 산골 마을로 내려가 요양 비슷한 삶을 택했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딸도 사위도 심지어 손주도. 그건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3번, 4번, 5번 넘어갈 때쯤부터는 마음속에 엉켜있던 감정이 실타래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날 화로 옆에서 끓는 차를 홀로 마시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손주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고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은 입 안에서 멈추질 않았다.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문자 몇 자를 적었다가 지웠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손주가 울고 있었다. 그 꿈이 이유였다. 분명 아무 일 없을 거란 걸 알면서도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며 마음을 다잡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서 복도의 숫자를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갔다. 545 익숙한 숫자였다. 벽지 색도 변하지 않았고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고무화분도 그대로였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봉지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셔츠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펴보았다. 거울은 없었지만 얼굴이 굳어있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손가락이 배를 누르는데 잠시 망설였고 마침내 조용한 딩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릴 기척이 없었다. 안에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조금 더 긴 여운을 남겼다. 그 순간 안쪽에서 미세한 진동음과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그 틈으로 스며드는 실내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불안한 냄새, 긴장된 숨소리, 정적 속에 묻힌 무언의 경고. 태수 씨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바깥의 빛이 실내 바닥에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태수 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삐걱하고 울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날카로웠다. 바닥에 늘어진 슬리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아이 장난감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 뒤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실 한가운데 서연 씨가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어깨는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누가 들어도 숨이 막힐 만큼 참담한 울음이었다. 억눌린, 그러나 터져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의 파편이 목소리로 변해 집 안가득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앞에는 민석 씨가 서 있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주먹을 들어 올린 채로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으며 날선 독처럼 방 안을 베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쾅 하고 손이 벽을 쳤고 벽지는 갈라졌다. 울음은 잠시 멈추는가 했지만 곧 더 격해졌다. 그 순간 태수 씨의 걸음이 본능적으로 멈췄다. 몸이 얼어붙었다기보다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아니면 어느 영화 속의 장면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을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촉감이 어딘가 낯설었다. 늘 따뜻하고 분주했을 그 집, 이제는 모든 소음이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조금 흔들렸다. 안에 들어있던 호두과자 몇 개가 굴러 떨어졌다. 그것이 바닥을 구르며 내는 작은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민석 씨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현관 쪽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짜증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짜증은 어정쩡하게 꺾였다. 태수 씨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액자 틀 안에 웃고 있던 얼굴들, 그리고 지금의 이 정적, 너무도 다른 두 풍경 사이의 거리감이 숨을 막히게 했다. 서연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얼굴을 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너무 부끄럽고 참담해서 눈조차 마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참았을까? 그동안 왜 단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잠시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고함도 멈췄고 울음도 멈췄고 호흡도 조심스러워졌다. 민석 씨의 손은 여전히 반쯤 쥐어진 상태였고 그는 눈길을 피했다. 그 눈길 속에는 당황도 있었고 경계심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있었다. 무언가 감지한 듯 태수 씨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눈동자가 가늘게 좁아지며 방 안전체를 꿰뚫었다. 민석 씨가 어깨를 움찌렸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사람의 기척이라는 것은 묘하다.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 방 안에 가득했던 폭력의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단 방향을 바꿨다. 그 순간 태수 씨의 등 뒤로 문이 천천히 닫혔다. 클릭하고 문이 잠기자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고립된 감옥처럼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민석 씨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숨조차 제대로 들이마시기 힘들 만큼의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태수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당혹도 아니었다. 단지 싸늘했다. 얼음처럼 식은 감정이 시선 끝에 맺혔다. 마치 그 눈빛이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린 듯 민석 씨는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냉기를 느꼈다. 한기 불쾌하고 낯선 느낌이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본능적인 경고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 말투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깊이가 있었다. 민석아, 앉아보거라. 남자끼리 얘기 좀 하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말. 허공에 떠다니는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납덩이처럼 묵직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진동이 정지했다. 울고 있던 서연 씨도, 서서 숨을 고르던 민석 씨도, 그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태수 씨는 천천히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걸음 하나하나에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은 군더더기 없이 정제된 박자였다. 마치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짜여진 행진곡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는 이미 거실 구석에 조용히 내려져 있었다. 걸음을 멈춘 자리엔 식탁이 있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나누던 공간. 그 따뜻해야 할 공간이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서늘해 보였다. 그는 의자를 뒤로 천천히 당겼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다. 허리는 굽히지 않았고 손은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굳은 살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단지 고요함 속에서 시선만을 던졌다. 무언의 초대. 그러나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이 뒤따른 초대였다. 민석 씨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평소 같았으면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거칠게 말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니, 낯설었다. 평소엔 소탈하고 말수 적은 노인이었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듣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달랐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분위기, 기세, 침묵 속의 무게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석 씨는 발을 움직였다. 망설임이 몸의 모든 관절에 고루 배어 있었다. 의자에 앉기까지 5걸음. 그 5걸음 사이에 그의 눈동자가 수십 번 흔들렸다. 태수 씨의 정적은 그를 서서히 압박했고 그 압박은 말보다 더 큰 무언의 명령이 되어 그의 등을 밀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다가 다시 풀렸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창밖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공간은 단둘만의 전장 같았다. 태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단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물컵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돌렸다. 컵이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물 안쪽이 휘어졌다가 다시 평평해지기를 반복했다. 그 단순한 동작이 이상하게 긴장감을 자아냈다. 민석 씨의 눈동자가 그 컵을 따라 움직였다. 왜 그러십니까?
처음으로 입을 연 건 민석 씨였다. 그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묻어 있었고 동시에 당황한 흔적도 보였다. 그러나 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 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래, 앉았으니 이제 들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추궁도 아니었다. 단지 꺼내라는 요청이었다. 스스로 꺼내보라는, 그 삶의 일부를 들려보라는 요구. 민석 씨는 숨을 들이켰다. 이 순간을 피해가려면 무언가를 꺼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꺼내는 말들이 그 스스로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스웠다. 솔직히 그랬다. 민석 씨는 억지로 눌러 앉혀진 느낌의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팔짱을 끼고 몸을 젖혔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다리를 꼬았고 입꼬리를 비틀어가며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 미소에는 그래서 뭘 어쩌시겠습니까 하는 비아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수 씨가 식탁 너머로 무슨 말을 꺼낼지 뻔히 예상했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가족은 소중한 거야. 그런 진부한 훈계, 설교, 툭툭 던지는 과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였다. 그래서 그는 웃었다. 미리 마음속으로 비웃고 겉으로는 시큰둥한 태도로 반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정말 이상하게도 눈앞에 앉아있는 그 노인의 자세 하나, 숨결 하나가 불쾌할 만큼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노인의 자세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굳게 다지고 다져 끝내 단단히 굳어버린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협하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조용한 무게. 대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를 그 무게가 식탁 위로 흘러나왔다. 어릴 적 태수 씨는 입을 열었다. 누가 내 친구를 건드린 적이 있었지. 그 말에 민석 씨는 잠시 웃음기를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예기치 않은 말머리였다. 훈계가 아니었다. 추억도 따뜻한 회고도 아니었다. 어두운 톤이었다. 감정을 씻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결단이 느껴졌다. 민석 씨는 무의식 중에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다. 무릎 위에 올렸던 손이 흠칫 떨린 건 자신도 느꼈다. 그때 알았지, 누굴 지키려면 내가 어떤 놈이 되어야 하는지 말이야.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으라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면하기엔 너무 뚜렷한 울림이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 울림이 마음 깊은 곳을 차근차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태수 씨의 눈빛과 다시 마주쳤을 때 본능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평범한 사위장인의 대화가 아니란 걸. 그 눈빛 안에 숨겨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의 히스토리가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 눈 아래로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시선이 흐르지 않는 고요함. 민석 씨는 알 수 있었다. 저건 살아온 시간 자체가 무기인 사람의 표정이다. 공기가 변했다. 그건 분명했다. 집 안의 온도는 그대로였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은 달랐다. 무언가가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조여오는 기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말 몇 마디면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주도권은 옮겨갔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식탁 위로 스며드는 긴장감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민석 씨는 다시 팔짱을 풀었다. 허리를 조금 숙였고 꼬았던 다리를 풀었다.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져 있었다.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지만 그 리듬도 불규칙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를 해야 한다. 말을 꺼내든 변명을 늘어놓든 이 정적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런 이야기 지금 왜 해주시는 건가요?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생각보다 힘이 없었다. 의심이 아닌 두려움에 가까운 톤. 그 자신이 듣고도 낯설 만큼 억눌려 있었다. 태수 씨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인내가 있었다. 폭발 대신 침묵을 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 정적 속에서 민석 씨는 다시 한번 그 묘한 낯섦과 마주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등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침묵은 계속됐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민석 씨의 눈동자는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자에 기댄 등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눈앞에 앉은 사람은 분명 장인어른이었다. 늘 조용하고 말수를 아끼며 시골에서 살다 올라온 평범한 노인.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존재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덥구나. 태수 씨가 갑자기 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셔츠의 윗부분이 벌어지며 안쪽이 슬며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 의도된 듯 무심하게 피부 위로 검게 물든 선 하나가 나타났다. 문신 아니, 문신의 일부. 마치 불꽃이 휘감긴 듯한 형상이 어깨 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각도에 따라 미처 다 드러나지 않은 문양이 옷깃 아래로 사라졌다. 민석 씨는 숨을 멈췄다. 눈이 확장되었고 식탁 아래에서 다리 근육이 굳는 느낌이 들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허리까지 흘러내렸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미지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다. 수십 번, 수백 번 대화를 나누며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낯선 진실이 이제야 표면 위로 스며나고 있었다. 그 말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목이 메었고 혀가 굳었다. 스스로 놀란 건지, 눈앞의 사실에 압도된 건지, 민석 씨는 입을 다물었다. 태수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셔츠에 소매를 걷고 팔에 난 오래된 상처 자국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흉터는 깊고 거칠었다. 날카로운 도구로 베인 듯한 선들이 엇갈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세월이 켜켜이 스며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싸움의 흔적. 아니, 싸움이 일상이었던 시간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에게 남는 표식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엔 확실히 마치 낯선 냄새가 번지듯 묘한 위압감이 공간 전체를 천천히 채워갔다. 민석 씨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몸을 앞으로 숙였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말없이 본능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외감과 경계심이 뒤엉킨 채로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자세로 바뀌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맴돌던 단어가 떠올랐다. 조직, 평정, 전설. 무수한 소문 속에서 허구와 진실이 뒤섞인 이름 하나.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전설처럼만 회자되던 사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흐렸고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허풍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 때문에 지역의 판도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고도 했다. 민석 씨는 그저 헛소문이라 여겼다. 아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과 그 소문이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늘한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순간 민석 씨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던졌던 말들, 흘리듯 내뱉은 비웃음, 서은 씨 앞에서 짓거렸던 모멸의 말투, 그 모든 것들이 돌아와 이제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걸. 이 식탁은 그저 대화의 자리가 아니었다. 심판대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증언도 변명도 제대로 못한 채 그 위에 앉아 있었다. 태수 씨는 천천히 단추를 다시 채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위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보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알겠느냐. 민석 씨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깨닫는 진실이 더 잔인했다. 고개를 들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그를 서서히 감싸오고 있었다.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선 더 이상 거짓된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태수 씨는 숨소리마저 절제한 채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은 고정된 곳을 벗어나지 않았다. 얼굴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묻어나오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무거운 마음과 무너진 기대, 그리고 사위 앞에서조차 꺼내지 않으려 했던 고백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이 손을 먼저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사람이 아니더라. 말은 낮고 단단했다. 마치 땅속 깊이 박힌 돌덩이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을 맞추지 못했다. 아니, 맞출 수 없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듣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주먹은 한 번 들면 쉽게 안 내려가. 그리고 결국 그 주먹 때문에 다 놓치게 되지.
그는 아주 오래전 깊게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를 꺼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몇 번이고 피를 받고 몇 번이고 쓰러뜨렸고 몇 번이고 자신이 이긴 줄 알았다고. 그때마다 자신을 지킨다고 믿었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끝내 남은 건 무엇이었느냐고. 고요한 숨결 사이에 묻혀있는 그 자조의 결은 말보다 더 또렷했다. 민석 씨는 속으로 꿀꺽 침을 삼켰다. 그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서연 씨를 울게 한 지난날들이 마치 화면처럼 머릿속에 펼쳐지고 있었고 하나하나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 작고 왜소하게 느껴졌다. 감히 목소리를 낼 수도 얼굴을 들 수도 없었다. 창문 바깥으로 저녁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도 이 식탁 위에는 닿지 않는 듯했다. 태수 씨는 천천히 등을 기대었다.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너무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숨이었다. 내가 평생 주먹으로 산 놈이야. 싸우는 걸로 이름도 얻고 돈도 벌고 무서운 놈으로 살아왔지. 하지만 그거로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을 뻔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마른 듯 눈을 감고 한번 천천히 뜨며 그때의 잔상들을 떠올렸다. 웃으며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친구, 다시는 웃지 않았던 어린 얼굴. 그 시절이 내게 남긴 건 상처와 후회뿐이었지 영광도 권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기회는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 말을 꺼내고 있었다. 너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 한 문장이 민석 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금까지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자존감, 남성다움,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 모든 것이 거품처럼 허물어졌다. 태수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위협적인 말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어떤 고함보다 깊이 박혔다. 그 고요한 한 문장은 자책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다. 이미 자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말없이 들려주는 것만 같았다. 민석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수많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벽을 내리친 손, 서연 씨를 밀쳐낸 기억, 차가운 시선, 날선 말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무게가 되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살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 지금 내가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그 말은 누군가를 훈계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아팠다. 자신의 삶에 남긴 흉터들을 떠안고 살아온 사람이 그 무게로 다시는 누군가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었다. 가장이라는 건 말이지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야. 지켜주려고 있는 거지. 위에 서려고 있는 게 아니야. 마침내 태수 씨는 고개를 돌려 식탁 위에 놓인 식지 않은 물컵을 바라보았다. 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 잔물결처럼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석 씨는 그 잔물결 속에 자신의 왜곡된 삶이 비쳐 보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 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허리는 숙여졌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고정된 채였다. 태수 씨는 마지막 말 이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실 한편에 떨어져 있던 호두과자 봉지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주방 쪽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아니, 그 순간 방 안에 아무런 소음도 없었기 때문에 유독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문이 닫히자 남겨진 공간엔 묵직한 침묵이 다시 깃들었다. 민석 씨는 마치 그 소리에 이마를 얻어맞은 듯 그제야 눈을 감았다.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큰 돌이 가슴 안쪽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단단히 뭉쳐 있었다. 서연 씨는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울음을 멈춘 듯 했지만 눈가엔 여전히 붉은기가 돌고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수많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원망, 실망, 지침,
그리고 어쩌면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희미한 기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얼굴이 민석 씨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다음 날 민석 씨는 가장 먼저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작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작은 손, 오므린 주먹, 깨끗한 이마. 민석 씨는 그 조그만 존재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문 앞에 선 수험생처럼 혹은 용서를 구하러 가는 죄인처럼.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조용히, 천천히. 손을 뻗어 이불 끝을 정리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 단어가 되지 못했다. 오전이 되어서야 그는 거실로 나갔다. 서연 씨는 주방에 있었다. 여전히 표정은 없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아이의 아침밥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민석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함께 살아온 날들 속에서 늘 자신이 중심이라 착각했다. 버는 사람이니 책임지는 사람이니 그 자격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 자격이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서연아. 입 밖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 씨는 뒤에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아이가 아닌 아내 앞에서. 바닥은 차고 마음은 뜨거웠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조용히 숙였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바닥의 감촉이 참담하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늦게 왔다. 너무 짧았고 너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그 단어 외에 어떤 표현도 떠올릴 수 없었다. 감정을 담지 않으면 공허한 단어였고 감정을 담으면 무거워져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단어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꺼내지 않았던 말. 그 말을 꺼내는 데 걸린 시간과 눈물의 무게가 그의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서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조용히 손을 닦으며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그 숨결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있었다. 그 차가웠던 공간 안에 조금은 따뜻한 공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석 씨는 태수 씨를 찾아갔다. 이번엔 먼저 연락을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짧은 시간 동안의 방문이었다. 태수 씨는 담담히 그를 맞이했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돌아가기 전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이유는 휘두르라고 그런 게 아니다. 지키라고 그런 거다. 명심하거라. 그 말은 오래도록 민석 씨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언젠가는 아이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되었다. 지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사람은 어쩌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그 바닥에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 빛을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